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고향으로 갈 채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부터 KTX와 SRT 승무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기성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소식을 사건 와이파이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됐는데 안타깝게도 첫날부터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입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죠. 이 어제 7개월 만에 국회에서 이 수소 충전소 오전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첫날부터 체면을 구겼는데요. 오전 준공식 마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 수소 충전소에 문제가 발생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설비 고장은 이제 첫날 이용자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제 이 충전소에 이제 과도한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충분히 압축되지 않은 수소가 이용자한테 자동차에 충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설비 점검 교체한 뒤에 오늘부터 정상 영업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 서울 여의도 국회 대로변에 위치한 국회 충전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고요. 하루 70대 정도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설치된 이 수소 충전소를 보니까 서울의 3곳을 포함해서 전국의 29곳에 불과한데 정부는 오늘 2022년까지 수소 충전기 310개, 2040년까지 1200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수소 전기 자동차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KTX와 SRT 승무원들이 파업을 한다. 이거 무슨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코레일의 자회사입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들 임금 인상과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이제 추석 연휴 전날인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코레일 관광노조는 본사 직원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비상시 안전 업무를 돕는 KTX 승무원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인 코레일 관광개발은 임금 인상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3.3% 인상을 넘기기 어렵고 직접 고용도 자회사에서 답을 내놓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레일 관광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이 전체 직원 1,365명 가운데 KTX 승무원 500여 명 등 노조 소속의 600여 명의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관광개발 직원, 본사 직원을 대체 투입해서 승객 안내 등의 업무 공백을 막겠다라는 계획입니다만, 하지만 대체 인력 투입에도 한계가 있는 데다 이 파업 기간에 승객이 몰리는 추석 특별 운송 기간과 겹쳐 있어서 KTX의 승객들의 불편함, 현장 일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말에 SRT가 개통한 뒤에 지금 KTX하고 SRT가 함께 파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기도 하고요. 노조는 이번 파업은 이제 경고 성격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어서 이 좀 어떻게 해결될지 좀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추석 연휴 그러면은 즐거움도 있지만 또 교통사고 관련된 소식도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귀성과 역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연휴 시작 전날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807건이었고요. 하루 평균 17.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연휴 시작 전날 이제 귀성을 서두른 차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고가 급증했다라는 건데 음주운전도 연휴 전날이 많았습니다. 연휴 전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 63건이었는데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 57건보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인데 여기 전체 음주 사고의 4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휴 기간 중에는 이 경찰에서는 암행순찰차 21대, 경찰액이 12대, 드론 9대 등을 동원해서 고속도로 이제 난폭운전, 그리고 과속운전, 갓길운전, 버스 탄용 차선 이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니까 이제 좀 교통 질서를 좀 준수하면서 규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일부 역기성 KTX 열차표가 최대 40%까지 할인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총 3,356만 명 이동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하루 평균 671만 명, 추석 당일 13일에는 최대 897만 명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혼잡한 시간대가 귀성은 추석 전날입니다. 내일 10일 오전 시간대, 귀경은 추석 당일입니다. 13일 오후 시간대에 집중돼서 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면제 시간이 9월 10일 연휴 첫날 0시부터 14일 토요일 24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1분이라도 이용하게 되면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제 면제가 되는데요. 이제 평상시처럼 이제 동일하게 민자고속도로 포함한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게 되면 통행요금이 영원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요. 일반 차로는 이 통행권을 뽑고 도착요금세 제출하면 됩니다. 또 추석 때 역기성, 역기공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죠.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들 방문하시는 어르신들 9월 12일부터 9월 15일 마지막 연휴일까지 역기성이나 역기경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KTX 운임의 최대 40%까지 할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역기성 KTX 열차표 40% 할인은 참 새로운 시도, 재미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피 추석입니다. 예, 오늘도 불꽃케미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사건 와이파이 우선 추석 덕담으로 먼저 한번 시작해볼까요? 레이디 퍼스트 먼저 하시죠.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추석은 뭐 사실 우리가 명절이라는 게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번 명절은 한가위처럼 둥글게 또 기쁘고 밝고 명랑하게 또 행복하게 끝까지 마무리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YTN 노영희 출발 새 아침 애청자 여러분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있죠. 네. 제발 이번 추석 기간에 정치, 종교, 지역 취업했느냐, 결혼했느냐 이런 말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시고 그저 덕담만 하시고 4일간 편안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힐링하고 이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덕담 시간이 끝나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최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 논란인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건지 먼저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네, 이제 해주시죠.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지난 7일 새벽 오전 2시 30분쯤 112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마포구 창전 사거리죠, 서울. 술 취한 상태로 여성 동승자를 태우고 이제 외제 승용차죠. 뭐 3억대 차량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걸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돌했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에 이 배달을 하는 운전자 분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분이었는데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장용준 씨,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가 여성 동승자와 함께 만취된 상태였어요. 근데 내가 운전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분쯤 지나서 27세 된 남성이 나타납니다. 27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2시간쯤 후죠. 7일 날 사실은 그 저녁 때 5시 한 50분쯤 마포경찰서에 이제 변호인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부인이죠. 장용준의 어머니 그리고 본인 셋이 나와서 결국은 내가 음주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라고 자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그 후보자 청문회 때 이제 장제원 의원이 정말 그 아주 신랄하게 추궁하고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공격적인 행태, 물론 청문회 과정이니까 국회의원이 할 일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장제원 의원님의 아들이 이런 음주 사고를 내면서 상당히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로 아마 전국이 상당히 이 문제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금 보면은 중간에 이 장 씨가 그 현장을 이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뺑소니 아니에요? 특가도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 매체에서도 이제 그 교통 전문가들한테 이제 자문을 좀 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그 뺑소니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구호 조치,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경찰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100m 정도 이격, 소위 떨어진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뺑소니 혐의를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뺑소니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본인이 사고를 내고 나중에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운전하지 사고를 내지 않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게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뺑소니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런 교통사고 관련해서 판례를 보게 되면 200m 거리면 사실은 상당한 네. 거리이고 또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부인한 상황에서 현장 이탈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뺑소니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별로 다른 언론에서 나오지 않아서 제가 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사건 이야기할 땐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조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언론 보도에서 장 씨가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다 1,000만 원 줄 테니 합의하자 이렇게 발언을 했고 또 장 씨의 어머니도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보도가 됐었던 부분이 이제 있었어요라고 하면 지금 왜 이런 말이 다시 그 부인을 하고 와전이 됐다라고 할까라고 하면 피해자하고 이 장용준 씨 측 변호인이죠. 이상민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려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3,500만 원의 교통사고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라고 해서 지금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과정에 약간은 조금 변질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 사실 술 취한 상태 0.12면 만취 상태거든요. 동승자가 여성 동승자도 음주 측정을 같이 했습니다. 음주 방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만취 상태인데 그 당시 피해자에게 물론 19세 된 장용준 씨가 어떤 결기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뭐 1,0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라고 하면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의 음주운전을 사실은 그 은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3,500만 원을 합의를 했다고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했던 말이 조금 은폐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뭐 변호인 얘기에 따르면 피해자하고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말이 처음의 말하고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나오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되냐면
그 기자들이 피해자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그 질문을 주고받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3,5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나서 이후에 굉장히 그 어떤 호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변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효선 교수님, 그 이번 논란으로 장제원 의원의 아들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 청원글 중에 하나가 바로 장용준 씨가 소유한 외제 승용차 3억 상당. 사실 이 장용준 씨가 나이가 지금 아직 19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차를 샀다? 사실은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 박탈감 이런 건 정확히 어떤 걸까요? 이게 단순히 뭐 박탈감이라고 하는 감정적 주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결코 각각의 여러 개의 사안들이 뭉쳐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만 이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일단은 이 사안 자체가 되게 무겁죠. 음주운전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인천호법을 통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이런 행위가 살인행위다라고 해서 더 무겁게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의 엄중성에 관련된 주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 자체가 아버지였던 장제원 의원이 이 도덕성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방점을 찍고 청문회를 막 마친 상황이었고 시청률도 어마어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말 그대로 마이크에 침이 마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아들인 장윤준 씨, 그 래퍼로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지금 사고를 낸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장윤준 씨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이력이었습니다. 그 전에 고등 래퍼 나왔을 때도 그때 성매수 의혹으로 이제 하차를 했었고 한 달이 안 돼서 다시 또 다른 그 랩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던 데다가 네.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20세 2000년생인데 그럼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거거든요. 그런데 3억에 달하는 물론 리스라고는 합니다만 3억이면 리스로 해도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내거든요. 과연 이게 20살 갓된 재벌집 아들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과연 어떤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이후에 처리 과정에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런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사실상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자기 덫에 걸린 종합 사건 선물 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용납하기도 어렵고 납득도 어렵고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뭔가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거든요. 청문회 건에서 우리가 가졌던 전 국민적인 관심에 비해서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 사건들을 볼 때 지금 사안은 오히려 너무 조용한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비판 여론이 경찰을 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장용준 씨를 현행범으로 그 당시 체포하지 않았냐? 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부르겠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더 중요한 건 허위 진술을 하면서 범인을 도피시키려고 했던 그 제3자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함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국회의원 눈치 보는 거 아니냐? 특히 목소리 큰 장제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음주 운전 적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인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적발 보고서를 내는데 이때 적발 보고서를 낼 때 TIS라고 합니다. 뭐 불가피하게 또 영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트래픽 컵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교통경찰 관리 입력을 하고 네. 보고서만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임의 동행을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그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사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중상 이상을 입었을 때 현행범 체포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임의 동행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왜 그러냐? 장용준 씨가 사고를 내고 그 즉시 자기가 사고를 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알려진 바대로 뭐 국회의원이다 1,0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분 후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장용준 씨를 현행범 체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후에 밝혀진 거지만 본인이 블랙박스나 그다음에 방범 TV, 교통 TV 이런 걸 봐서
도저히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기에는 나중에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후에 경찰서에 와서 자복을 한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왜 안 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은 사실 현실적으로 경찰의 현장 상황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의 비판이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 2시간 있다가 어머니하고 변호인을 대동하고 와서 내가 운전 사실을 한 거다, 음주를 네네. 한 거다 이렇게 시인한 그 부분.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자진 출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3자를 내세워서 운전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를 주장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그렇죠. 네. 사실은 만약에 CCTV 같은 것들이 없었으면은 끝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워낙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것이다.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 논란으로요. 과거 장영준 씨가 했던 발언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이 장 씨가 2017년에 그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아버지를 욕하는 네티즌을 향해서 뭐 니네 페북이나 인터넷 너머로 배운 얄팍한 정치 난 눈앞에서 배웠다. 그 얄팍한 지식을 아는 척하지 마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배웠다는 건 아버지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직접 눈으로 봤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정치와 관련된 사안들을 직간접적으로 듣거나 또 그 관련된 인사들을 눈으로 보거나 만나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뒤로 어깨 너머로 뭐 배운 내용들이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인이라는 것 또 본인이 이런 공인의 아들로 산다는 게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 네티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대부분 다 호와 불호가 다 갈리지 않습니까? 네. 장제현 의원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은 아마 불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들로서는 화가 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영준 씨가 이런 댓글을 달기 전에 이미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바라 사실 우리가 관심재화가 돈이 되는 세상에서 소년 출세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년 출세와 관련해서 장영준 씨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루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본인이나 혹은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 나름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댓글을 정치적으로 다는 분들은 보면 이 장윤준 씨보다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발끈한 건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이 마치 본인이 더 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런 의견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고 설득력 있게 들리느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분이 했던 이 장영준 씨가 했던 표현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성년자 성매매 뭐 시도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문제가 많았고 힙합 하면서 또 가사 논란도 사실 많이 있었었고 장영준 씨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의 멤버들 전부 다가 또 하나씩 다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본인이 또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식들도 혹은 부인이나 뭐 주변 사람들도 힘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면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다 어떤 면이든지 빛과 그림자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가 국회의원이어서 얻게 되는 여러 이익들도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또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렇게 공인으로 산다는 것, 또 그 가족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장영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뭐 나름 유명인 아니겠습니까? 뭐 TV도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나름 그래도 국가적으로나 한 개인으로 큰 뜻을 품고 또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의 도덕성도 갖춰주기를 바라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주고 그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기대거든요. 이런 기대들에 대해서 관심만 받고 책임은 방기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한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린다면 그 그림자에 대한 것도 끌어안고 가야 되겠죠. 국회의원 자제로 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팀장님, 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자제라던가 네. 혹은 본인이 유명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만약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태도가 좀 다릅니까? 그 사실 좀 사람들이 다릅니다. 받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 본인이 져져온 생활 습관 패턴이 그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좀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뭐 담배를 피우고 싶다, 물을 먹고 싶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약간의 어떤 A를 지키는 피조사자로서의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아주 당당하게 나 화장실 갈게요. 물 좀 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소위 말하면 지시 명령하는 식으로 조사관에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갑자기 조사를 받다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서 내가 전화를 하겠다는 사전 양해도 없이 전화를 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그 평소에 느끼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부분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멋대로의 행동이 젖어 있구나 하는 부분들.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분들, 자제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로펌이라든가 또 내가 여기서 절대 엮이지 않고 빠져나가 하는 이런 당당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블리스 오블리지 형태 도덕적 의무나 이런 어떤 책무에 대해서 전혀 이 배타적이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하는 속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0252님께서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장제원 의원이 스스로 주장하는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이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 보내셨고요. 6249님,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죠. 의원의 아들이라고 해서 여론몰이는 자제하고 뭐 법대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 비슷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짧게 한 가지 주제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뭐 CJ그룹이라든가 현대가라든가 남양유업이라든가. 근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훌륭한 교육도 많이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이런 마약이나 이런 범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건지, 그들의 심리는 정확히 무엇인지, 혹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는지,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지금 마약 주제는 뭐 재벌만의 주제는 아니고요. 지금 네. 마약 청정 지역이 더 이상 아닌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재벌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조기 유학을 좀 빨리 가는 편이고요. 네. 해외에서 이런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의 접촉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다가 위기감이나 거부감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느껴지겠죠. 많이 환경에 노출되니까. 거기 또 경제적 여유는 있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무마하면서 도움을 줄 만한 여러 환경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지속하거나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뭐 한두 명의 뭐 마약 사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관련된 그 치료 인프라가 아예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8년도에 중독치료 보호기관이 지금 22개가 지정이 됐는데 네. 그중에 마약류 환자를 위한 기관은 2-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나마도 전문가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처벌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 차원에서 함께 돌봄의 주제가 돼야 될지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팀장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은 빠져나갈 수 있다,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이렇게 계속하는 건 아닐까요?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법 정신이 좀 희박한 부분이 많이 엿보입니다. 네. 어떤 그 우월적 지위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서 준법 정신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 해도 괜찮아. 나 괜찮아. 이런 어떤 자기 보호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특권 의식에서 나오는 준법 정신의 미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마약? 나 뭐 구속되거나 이런 일 없어. 이제 된다. 이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SK그룹 창업주 그 손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정주영 명예회장의 팔남 그 정몽희 씨 현대 엠파너스 회장 그 장남. 네. 또 남양유 매선유 항하나 씨 문제. 뭐 박유천 씨하고 연인 관계 때 헤어졌죠. 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번에 CJ그룹 이선호 씨 29세도, 사실은 컬럼비아대에 나오고 재혼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 지난 그 1일날 새벽에 미국발 예기기 타고 들어오면서 이 대마 액상 카트리지 그리고 젤리형 사탕형 이런 거 수십 개를 백팩 뒤에다 메고 오는 백팩에 숨겨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됐는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니까 셀프 구속이 됐죠. 네, 그렇죠. 나 구속시켜 달라. 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나 어떤 선도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도 저희들도 마음이 별로 썩 좋지는 않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피 추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은 노 변호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이야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키워드는 투르크메니스탄전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좋아합니다. 예, 투르크메니스탄전. 이게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 막이 올랐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어젯밤 11시에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새벽까지 오늘 새벽에 경기가 끝났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 사막에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유치할 때 사막에서 어떻게 축구를 하냐, 더워서. 그랬더니 네네. 카타르가 우리는 경기장에다 전부 다 에어컨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유치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 월드컵 2차에서는 1차전이 우리가 이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경기로 첫 경기를 한 겁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 전반 13분에 나상우 선수가 선제골 넣었고요. 네. 후반 37분에 정우영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전반 13분 만에 전반 13분이니까 경기 시작 13분 만에 이 나상우 선수가 골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 터뜨리면서 오늘 잘하면은 한 4골 5골 터지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로 경기의 흐름은 답답해졌어요. 근데 이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선수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경기 시작 13분 만에 골 터지고 우리가 한 수 위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 골 터지자마자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렇군요. 황의조 선수랑 손흥민 선수 이런 분들 나왔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인데요. 예, 그랬죠.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2022년도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이 월드컵 4년마다 열리니까 2018년 러시아, 2022년은 사막에서 축구를 카타르 월드컵. 그러니까요. 그러면 3년 전부터 이렇게 막 예선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네. 팀도 있어요. 우리는 2차 예선이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는 잘한다고 해가지고 1차 네네. 예선은 면제를 해주는 거고 네. 1차 예선부터 올라온 팀들도 많이 있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거쳐서 월드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군요. 왜냐하면 근데, 네. 전 세계에서 한 200여 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월드컵 예선에 참가하니까 일찍 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투르크메니스탄이 결국 밀집 수비가 통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나요? 그렇죠.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골만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아주 밀집 수비 그러니까 아예 공격은 포기하고 우리 수비부터 하자. 그래서 네. 수비하다가 우리가 공을 빼앗으면 재빠르게 역습을 하자 이제 이런 작전으로 나온 거였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밀집 수비를 펼치면은 아무리 잘하는 팀도 이 밀집 수비를 뚫기가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경기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 우리가 몰아쳤는데 첫 골 나오고 난 뒤서부터는 템포가 느려졌거든요. 이 템포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일정한 리듬이 있어요. 근데 잘하는 팀일수록 공을 패스하고 이 공격을 전개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네. 근데 못하는 팀일수록 이 템포가 좀 느려지는 건데 수비를 하고 그들이 축 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템포를 살리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예. 투르크메니스탄의 템포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서 한 전반 20분서부터는 경기를 보는 전체가 좀 답답해진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가 영리하게 좀 풀어야 되거든요. 거기 네. 꼭 웅크리고 있는 거거든요.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럼 영리하게 우리도 이제 영리하게 이쪽 저쪽 막 흔들고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줄곧 오른쪽 돌파 후에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네. 이것만 줄기차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수비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오른쪽이구나.
이게 다 알려주는 거니까 네네. 이 공격에서도 좀 날카로운 공격이 전개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투르크메니스탄처럼 그렇게 수비하거나 그렇게 이 경기 패턴을 보이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까? 대개의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팀들하고 경기를 할 때는 아시아에서는 보통 한국, 일본, 이란, 호주 정도로 이제 4강이거든요. 네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우리하고 경기할 때 대부분 다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게 되면 워낙 이 좁은 지역에 많은 선수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거 뚫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손흥민 선수 뛰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뛰었는데 안 너무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 소속팀인 토트넘에서 뛰는 것만큼 대표팀에서 크게 활약을 보여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난 이후로 13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거든요. 이러면 이 토트넘에서 넣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부진한 겁니다. 일부러 안 넣는 건 아니겠죠. 한번 좀 물어볼 거예요. 일부러 안 넣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경기에도 이제 윙포워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거의 안 보였다는 얘기는 공 잡는 횟수도 작았고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격수는 기본적으로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골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골 기회라는 게 공격수 개인 능력으로 스스로 혼자 만들어내는 기회도 있고 이 팀 플레이로 인해서 날카로운 패스를 받아서 이 골 기회를 잡는 기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토트넘에서는 워낙 팀 플레이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좋은 패스가 많이 올라와서 좋은 패스로 인한 골 기회를 많이 잡는데 소속팀인 토트넘보다는 대표팀에서는 그런 패스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기회 자체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많이 올라가 있던 손흥민 선수가 패스가 안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해지죠. 그렇죠.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또 수비에 참가해야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토트넘에서만큼의 골을 넣지 못하고 있죠. 이게 우리 대표팀의 고민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김신욱 선수, 키가 큰 김신욱 선수가 이번에 좀 활약을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김신욱 선수 가능성만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후반 37분에 벤투 감독이 교체로 투입했거든요. 후반이요? 후반 37분에 들어가서 인저리 타임까지 해가지고 총 한 12분 정도 뛴 거예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도 한 12분 정도 뛰면서 이 높이만큼은 아시아 팀들을 상대해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비수 2명하고 함께 2대1로 이 공중볼을 경합해서 김신욱 선수가 거의 다 자신의 머리에 공을 맞췄어요. 헤드는 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용 선수가 오른쪽에서 올려준 이 크로스를 달려가면서 헤딩했거든요. 근데 멈추지 못해서 이 골키퍼하고 충돌했는데 이 골키퍼가 공을 잡은 채로 골문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힘이 좋다는 건가? 이건 뭐냐면 몸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지컬은 아시아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명이 헤딩할 때 대부분 다 2명의 선수가 같이 했거든요. 이것은 이 벤투 감독이 의도적으로 노린 건데 이 중앙 수비를 뚫지를 못하다 보니까 김신욱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수비수 2명, 3명을 달고 다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측면에 공백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흔들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넣었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키가 크니까 196cm의 장신이니까 이런 게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제골을 넣었던 나상호 선수는 사실 조금 생소한 이름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대표팀에서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이제 23살이거든요. 이제 도쿄 FC, 그러니까 이 J리그에서 뛰는 팀인데 이 벤투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예요. 왜 좋아하냐? 일단은 스피드가 있는 측면 공격수이고요. 이 감독이 지시하는 플레이, 그러니까 이 전술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벤투 감독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이 측면에는 황희찬 선수가 있었고 이 중앙 공격 2선에는 권창훈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백업 멤버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후보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깜짝 선발로 출전해가지고 경기를 많이 뛰었습니다. 이 나상호 선수가 그동안에 이제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서 병역 면제도 받았고요. 지난해 11월에 호주와의 평가대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벤투 감독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제 벤투 감독이 대표팀에 승선을 시키고 있고 본인 얘기대로 빨리 대표팀 데뷔골이 터지지 않아서 좀 네네. 답답했었는데 이번 골 기회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얘기했으니까 네네. 앞으로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팀 목표는 결국 본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선에서 이기니까 2차 예선 전체를 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경기 끝났으니까 여기 경기 내용에 너무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 경기를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2차 예선 통과하면서 점점 더 팀이 얼만큼 좋아지느냐 이거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연휴에도 FM 94.5MHz YTN 라디오의 채널 고정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YTN에서는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 준비했습니다. 12시 20분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20분 생생경제가 내일과 모레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국제 뉴스 전문 프로그램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도 내일 오전 10시에 특집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특집 3부작 다큐멘터리 말 한마디가 세상을 구하리라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추석 당일날 합니다.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오전 10시 10분에 방송합니다. 또 연휴마다 이 프로그램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추석 특집 영화쇼 내일과 모레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되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연휴 끝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